한국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복잡하다는 전투기 비행제요 소프트웨어를 완전 자립화시킨 나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 아덱스 현장에서 KF-21이 고기동 선회를 마치자 외신 기자들은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전투기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F-22 랩터조차 기계식 보조장치를 일부 남겨둬야 했던 영역을 한국은 오직 소프트웨어로만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하드웨어를, 누가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느냐가 전투기의 주권을 결정짓는 시대에 한국은 그 열쇠를 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국산 기술로 달성한 나라는 전 세계 3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비행 제어와 임무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한국이 직접 짰다는 점입니다. 외산 전투기는 대부분 핵심 알고리즘을 비공개 블랙박스 형태로 잠가버리기 때문에 구매국이 알고리즘을 수정하거나 성능을 개량하려면 원개발국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KF-21은 한화 시스템과 카이가 공동으로 설계한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기체의 민첩성, 연료 분배, 무장 분리 각도 등 모든 데이터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향후 블록2부터는 AI 기반 자율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해 조종사가 위급 상황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센서 융합이기 때문인데요. KF-21은 A사 레이더, IRST, EOTGP, RWR 등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비행 제어 컴퓨터가 통합 분석해 단 한 개의 전술 그림으로 조종사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적 항공기, 미사일 지상 목표물의 위치를 하나의 디지털 전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 F-15K나 F-16K처럼 각 장비별로 데이터를 따로 확인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은 이 데이터 통합 방식을 스스로 설계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형 센서나 무장을 추가할 때도 코드 수정 한 줄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결국 비행 알고리즘이 강하다는 건 전투기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렵지만 소프트웨어는 단 몇 주 만에 새로운 전술 로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허브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공군은 비행시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인공지능 서버에 업로드하고 거기서 학습된 알고리즘을 다시 기체로 전송합니다. 이 방식은 마치 스마트폰이 웨스를 업데이트하듯 전투기가 비행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구조입니다. 더 쉽게 말해 몇 년 전에 구입한 구형 테슬라 자동차가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 최신형 테슬라 자동차와 기능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F-22나 F-35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미국은 보안 문제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폐쇄망에서만 진행하고 실전 반영에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체가 직접 비행 데이터를 암호화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기 때문에 반영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KF-21은 하드웨어 성능으로 밀어붙이는 전투기가 아니라 학습하는 전투기로 진화한 셈입니다. 결국 현대공중전에서 비행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승패를 가르는 두뇌입니다. 빠른 판단, 안정된 제어, 즉각적 개량이 가능한 나라만이 하늘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도권을 향해 한국이 가장 먼저 손을 뻗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기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엔진 추력, 최고 속도, 스텔스 도료 같은 물리적 스펙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항공전에서는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게 비행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말해 하드웨어가 근육이라면 소프트웨어는 뇌입니다. 아무리 강한 엔진과 정밀한 날개를 달아도 그걸 제어하고 판단할 알고리즘이 부족하면 전투기는 단지 빠른 쇠덩이에 불과합니다. KF-21이 가진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완전히 독자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FBW 시스템은 단순히 조종관과 날개의 연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조종사의 명령을 해석하고 수천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비행면을 제어합니다. KF-21의 비행 제어 컴퓨터는 초당 4,000회 이상 데이터를 연산하며 조종사의 미세한 움직임과
기체의 진동, 기류 변화를 즉시 반영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조종사는 고속선회나 급기동 중에도 기체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피로도는 기존 전투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KF-21 보라매가 가진 진짜 경쟁력은 스펙표에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와 운용 효율성에서 드러납니다. F-22 랩터가 여전히 스텔스 기체 중 최상급이라 해도 이제 전투기의 시대는 단순한 공력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진화할 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KF-21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이 더 진보된 내용일까요? 먼저 유지비와 정비 효율성도 확실히 KF-21이 앞섭니다. F-22는 연간 유지비가 대당 약 5억 7천만 원 수준이고 비행 1시간당 정비 시간은 약 30시간에 달합니다. 반면 KF-21은 국산화된 전자장비와 저유지비, 도료 덕분에 연간 유지비가 약 2억 7천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며 정비시간 역시 6.3시간으로 F-22보다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즉 KF-21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실전 투입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텔스 유지 비용도 극명하게 차이납니다. F-22는 스텔스 도료 보수가 기체의 3분의 1을 주기적으로 재도장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약 80억 원이 들어갑니다. 반면 KF-21은 자가수복형 저피탐 도료를 적용해 유지비가 연간 1억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스텔스 성능 자체는 F-22가 우위일지 몰라도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는 KF-21이 압도적입니다. 무장 통합 속도에서도 KF-21은 우위에 있습니다. F-22는 폐쇄형 1553B 버스 구조로 새로운 미사일이나 폭탄을 연동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반면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되어 신형 미사일과 국산 무기 통합 속도가 기존 대비 60% 이상 단축됩니다. 향후 공대지, 대함, 전자전무기까지 모두 자체 통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외신에서는 저렴한 유지비로 인해 KF-21은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수명주기 비용은 약 350억 원 수준으로 F-22의 약 1,000억 원 대비 65% 이상 저렴합니다. 또한 ITA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하고 외교적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F-22는 법적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조차 일부 부품을 자체 조달하지 못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소프트웨어 자립도입니다. F-22는 소스코드 접근권이 전혀 없습니다. 즉, 미 공군조차 로키드 마틴의 승인 없이 핵심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국의 전투기이지만 미 공군이 전투기 제조사에 끌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반면 KF-21은 한화 시스템과 카이가 설계한 국산 비행 제어와 임무 소프트웨어의 100% 접근권을 한국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니라 국가 운용권을 의미합니다. 외국의 승인 없이도 개량, 수출, 무장 통합이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덕분에 KF-21은 약 6개월 주기로 전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F-22가 2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구조에 비해 업그레이드 속도는 4배에서 6배 빠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F-22가 불가침의 신화로 남았던 그 하늘에 한국은 자신이 만든 날개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성능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냈다는 증거이자 후대에게 남길 자존심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손으로 지키는 진짜 자주국방이며 한국이 세계를 향해 증명한 기술의 독립선언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24일 천무 숨겨진 비화 영상입니다. 총 예산 7천억 원, 양산대수 120대, 드디어 제7기동 군단의 전력을 한 단계 더
더 강화해줄 K-21 장갑차 4차 양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120대의 K-21 장갑차 양산이 모두 완료가 되면 제7기동 군단 예하기동 사단은 모든 장갑차 전력을 완편하게 되는데요. 이미 지금 전력만으로도 전 유럽과 맞먹는다는 제7기동 군단의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된다면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성능의 K-21이 중국의 무단 복제 표적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무기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자신들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표적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장갑차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K-21 장갑차는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동급 장갑차 중에서도 특출난 화력과 성능을 보유한 장갑차이며 이러한 한국의 명품 무기를 중국이 무단으로 복제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 틀림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21을 모방하기 위해 벌였던 중국의 만행과 함께 4차 양산을 통해 제7기동 군단의 장갑차 전력을 완편시킬 K-21의 전략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K-21 장갑차 무단 복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에 참여한 이후 K-21을 다시 한국으로 귀국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K-21 장갑차를 선적한 화물선이 홍콩항에 정박하면서 중국 측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한국의 K-21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선적물이라는 이유로 K-21을 압류하였습니다. 홍콩은 한국의 한국 측의 서류 미비를 명분으로 K-21을 압류했는데 문제는 홍콩 측이 요구하는 서류를 한국에서 모두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20여일이나 뒤늦게 K-21을 돌려주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K-21이 중국 측에 압류되어 있던 기간은 도합 50일이 넘어갔고 이 기간 동안 중국이 K-21 장갑차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후 중국은 K-21과 매우 흡사한 VN-17 장갑차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K-21을 기반으로 제작한 한국의 레드백을 완전히 빼다 박은 장갑차들이 연이어 개발되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장갑차 개발에 K-21의 기술이 도용되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K-21 이외에도 러시아제 장갑차나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등을 홍콩에서 압류한 뒤 압류 기간 동안 자신들이 필요한 기술을 모방하고 빼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K-21 장갑차 기술을 노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K-21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전까지 무늬만 장갑차를 흉내낸 전력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은 소련제 장갑차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식으로 장갑차 전력을 확보했는데 그 성능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중국의 장갑차에 장착된 기관포는 극악의 명중률로 인해 차라리 돌을 던지는 것이 더 잘 맞는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으며 20mm 기관포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터져나가는 모습은 서방의 군사강국들로부터 폭죽이라는 멸시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K-21의 우월한 성능은 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K-21 장갑차는 40mm 주포를 장착하여 공격력 측면에서는 현행 장갑차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K-21에서 사용되는 40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 타는 거리에 따라 약 150에서 200mm 수준의 관통력을 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관통력을 막아낼 수 있는 장갑차는 없으며 일부 구형 전차까지도 정면에서 관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블린보다 우수한 장갑 관통 능력을 보유한 형홍 대전차 미사일을 2발 탑재할 수 있어 유사시 적의 전차를 상대로도 대응이 가능하며 여기에 K-21은 최신 전차들에 준하는 사통 장치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측면에서는 흠잡을 곳이 전혀 없는데요. 우수한 사통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은 장갑차가 야지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 타이밍을 확보할 수 있어 더 멀리 있는 적을 상대로 우월한 명중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당 300발 수준으로 쏟아붓는 K-21의 40mm 기관포 화력은 돌팔 매질보다 떨어진다는 중국의 구식 장갑차가 넘볼 수 없는 화력이었는데요. 여기에 K-21 장갑차는 방어력도 우수합니다. 일각에선 K-21의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장갑의 방어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K-21의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오해는 K-21 장갑차의 화력이 다른 장갑차들을 모조리 압살할 정도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발생한 시각으로 K-21의 방어력은 동급의 보병 전투차와 비교하면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격력이 지나치게 독보적이다 보니 공격력만큼 돋보이지 않는 K-21의 방어력을 두고 다소 부족하다는 오해가 생긴 것인데요. K-21 장갑차의 방어력은 동급 장갑차보다 한 수 위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자유진영의 장갑차들이 갖추는 성능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K-21은 정면에서 러시아의 2A-70이 30mm 기관포탄을 튕겨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면보다 방어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도 14.5mm 중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병 전투 장갑차인 브래들리 장갑차가 이 정도의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 19톤 수준의 초기 중량을 27톤까지 늘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25톤급의 K-21이 방어력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건 절대 아닌데요. 여기에 더해 10m 상공에서 폭발한 152mm 포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경보 장치를 활용하여 적의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21 장갑차의 성능은 중국의 질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며 한국의 제7기동 군단의 중추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양산 계약이 체결되며 120대의 K-21 장갑차가 추가로 한국 육군에 전력화될 예정인데 이로써 제7기동 군단에 편제된 예하기동 사단들이 장갑차 전력을 완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7기동 군단은 철저하게 북진에만 초점을 맞춰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대보다도 장갑차 전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우수한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보병은 전차의 기동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기동전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전차는 적의 방어선을 파괴하고 돌파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보병과의 협력이 없으면 도심이나 산악 등 복잡한 지형에서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의 진격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일반적인 보병이라면 전차와의 협력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면 전차와의 기동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차의 취약점을 보조할 수 있는 장갑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보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차의 진격을 보조하는 중요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21 장갑차는 야지에서 시속 40km의 최대 속도를 낼 수 있어 K1 계열의 전차와 동급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야지에서 시속 50km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K2 전차보다는 조금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K1, K2 전차로 무장한 제7기동 군단에게 있어 K-21 장갑차 전력은 한국의 북진 작전을 성공하게 만들 중요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성능의 K-21이 한국군의 중추 전력 중 하나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난관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도 독일의 푸마 장갑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K-21의 성능을 낮잡아보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K-21이 전력화 초기 단계에서 일부 결함이 발생하자 조그만 실패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던 과거의 한국 정서는 K-21을 세금만 축내는 불량품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무기는 초기 단계에서 각종 결함이 발견되기 마련이며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조차도 무기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한국도 K-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난관을 겪었으나 현재는 이를 모두 해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K-21 장갑차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K-21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푸마는 오히려 결함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압박 등으로 인해 한때 도입이 재검토되는 문제를 겪으며 생산 단가마저 천정부지로 상승하였습니다. 푸마의 대당 가격은 1,700만 유로 이상으로 한화 약 26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어지간한 3.5세대 전차보다 더 비싼 가격인데 가격 측면에서 약점을 가진 독일제 장갑차라는 점을 감안해 주더라도 비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게다가 푸마 장갑차의 보병 수송 능력은 겨우 6명에 불과하여 9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는
K-21 장갑차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대당 3명의 수송 능력 차이는 부대 규모로 계산할 경우 적지 않은 차이를 불러오는데요. 한국은 3차 양산까지 466대 K-21을 전력화했고 4차 양산을 통해 120대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즉 466대의 장갑차가 3명 더 많은 보병을 수송한다면 한 번에 1398명의 병력을 더 많이 수송할 수 있으며 586대 K-21 장갑차는 독일의 푸마보다 1758명이나 더 많은 병력을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갑차의 보병 수송 능력은 당연히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만큼 더 많은 병력을 안전하게 작전 지역으로 투사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결국 한국군의 전투 손실을 최소화하고 아군 병력의 목숨에 직결된 요소입니다. 만약 한국이 K-21 대신 푸마를 도입하려 했다면 제7기동 군단의 장갑차 전력을 완편하기는커녕 여전히 제대로 된 전력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 자명하며 여전히 한국은 대다수의 장갑차 전력이 노후화된 K-200에 의존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일부 결함에 좌절하지 않았던 한국 연구진의 노력을 통해 K-21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화력을 보유한 장갑차로 조명받을 수 있었으며 드디어 제7기동 군단 예하 사단들이 K-21 전력을 완편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최전선에서 북진의 선두에 설 K-21을 기대하겠습니다.